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글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42번 프린트를 통해서 독일과 이탈리아의 통일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새 이 서양 근대사에서도 가장 양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인 파트 2 19세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항상 이 흐름을 잊지 마세요. 서양 근대, 우리가 파트 1에서 근대 사상을 공부했어요. 과학혁명, 사회계약설, 계몽사상 공부했고, 그러한 근대 사상에 기반했던 시민혁명, 영국의 청교도혁명, 권리청원, 명예혁명, 권리장전,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혁명, 나폴레옹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파트 2 19세기사로 넘어왔습니다. 이 19세기사는 뭐 이후? 나폴레옹 이후의 이야기를 공부하는 거예요. 자, 나폴레옹 이후에 유럽은 두 가지의 사상이 퍼지게 됩니다. 뭐랑 뭐였죠?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였습니다. 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찍어 누르고 다시 유럽의 질서를 혁명 이전으로 돌리려고 했던 게 오스트리아 제상 메테르니가 주도했던 빈회의, 빈체제였어요. 여기서의 원칙은 정통성의 원칙, 모든 지배권과 정치 질서 제도를 혁명 이전으로 돌리자. 보수적, 복고적, 복고주의, 전통주의였죠. 그죠? 자, 이러한 빈체제도 공부를 했고, 이런 빈체제에 대한 저항도, 동요도 공부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빈체제는 유럽의 자유주의랑 민족주의 확산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9세기 유럽을 입쓴 이 빈체제가 막으려고 했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운동의 흐름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19세기사의 핵심은 빈체제와 그 빈체제가 막으려고 한 자유주의, 민족주의가 핵심입니다. 그 자유주의는 우리가 프랑스 7월혁명과 2월혁명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루이 나폴레옹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나폴레옹 또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의회가 주도하는 점진적인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 정치, 선거권 확대, 경제, 곡물법 폐지, 항해법 폐지, 경제적으로는 심사법 폐지, 가톨릭교도 해방법, 이런 것들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의 자유주의 개혁에 이어서 미국과 러시아의 자유주의 개혁도 봐야 되는데, 이걸 보기 전에 우선 자유주의와 또 하나의 축, 나폴레옹이 뿌려놓은 또 하나의 축, 뭐죠? 민족주의. 이 민족주의에 기반해서 19세기에 드디어 그동안 분열돼 있던 독일과 이탈리아가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독일과 이탈리아의 통일은 같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두 나라의 통일이 연관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일과 이탈리아의 통일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부분은 중요도에 비해서 한동안 좀 안 나오다가 최근 들어가 다시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여기는 여러분이 내용을 이 두 나라의 통일이 얽힌 게 많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돼요. 출제위원들이 좋아하는 파트긴 해요. 19세기사가. 왜냐면 굳이 안 꽈도 돼. 애초에 세계사 자체가 문항을 별로 그 개념을 안 꼬우긴 하지만 여긴 더 꼬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내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사실 프랑스 혁명보다도 좀 더 여러분들에겐 체감 난이도가 좀 높은 부분이긴 한데 역시 선생님이 가장 쉽게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정리해 줄 테니까 제가 정리하는 대로만 인과관계에 맞춰서 내용을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좀 구성을 해야 여러분들이 좀 이 내용이 한눈에 들어올까 하다가 이렇게 독일과 이탈리아의 통일을 한 번에 교차해서 볼 수 있도록 한 장에 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19세기 민족주의의 열매, 독일과 이탈리아의 통일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독일의 통일부터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통일 전에 독일은 어떠했는가부터 볼게요. 자, 30년 전쟁으로 잠깐 이거 하기 전에 제가 까먹어 버렸어요. 자, 독일의 통일을 보기 전에 독일의 통일 전 상황, 19세기 독일의 통일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독일의 발전 과정을 선생님이 여기 뒷장에 쭉 한번 정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독일의 그 본격적인 19세기 통일 파트를 배우기 이전까지 독일 통일의 발전 과정을 선생님이 카롤루스 대제의 죽음부터 베르댕 조약, 메르센 조약, 동프랑크, 오토 1세 신성노마 제국, 카노사의 굴욕, 보름스 협약, 대공의 시대, 황금문서, 슈말칼덴 전쟁, 아우스크스부르크 종교화의, 30년 전쟁, 베스트팔렌 조약, 신성노마 제국 해체 쭉 정리했어요. 관련 내용 다 정리했으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이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걸 따로 정리해주지 못하지만 이미 배운 내용이 여러분이 여기 선생님이 정리해준 이 내용을 토대로 반드시 차근차근 독일의 발전 과정을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만드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잘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 통일 직전의 상황만 잠깐 보겠습니다. 30년 전쟁으로 베스트팔렌 조약이 맺어지게 되고 그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신성노마 제국은 해체된 건 아니었죠. 분열하게 됩니다. 왜? 제후들의 정치적 독립권을 인정해 주었거든요. 그죠? 그 과정에서 새롭게 성장한 나라가 호헨초르레론 가문의 프로이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독일 신성노마 제국의 주도권을 두고서 프로이센과 새롭게 떠오른 신흥강자 프로이센과 합스부르크 가문의 오스트리아가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 등장했죠? 나폴레옹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간에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 7년 전쟁 다 공부했어요. 이 나폴레옹이 등장을 하고 나폴레옹이 신성노마 제국을 어떻게 했죠? 아예 신성노마 제국을 해체시켜버립니다. 해체시켜버리죠. 그리고 완충제도로서 뭘 설치합니까? 라인 연방, 다른 말로는 라인 동맹이라는 거를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프랑스의 국경 사이에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괴뢰 위성 국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나폴레옹이 몰락을 하게 되고 뭐가 들어옵니까? 빈 체제가 들어오게 됩니다. 빈 회의 결과 나온 나폴레옹 전후에 유럽의 국제 질서를 이끌었던 체제를 우리가 빈 체제라고 하죠. 다시 한번 빈 회의 결과 나온 나폴레옹 전후의 유럽의 국제 질서를 이끌어가는 체제를 빈 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빈 체제의 중요한 원칙은 정통성의 원칙. 여기 말하는 정통은 어떤 정통이에요? 네, 프랑스 혁명 이전. 그 이전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전통이다.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모든 체제를 돌리자라고 하는 보수적인 정통주의, 복구주의의 원칙을 갖고 있었죠. 이러한 빈 체제가 이제 해체된 신성노마 제국을 대신해서 만들어준 게 뭐예요? 네, 신성노마 제국을 부활시키긴 힘드니까 만들어준 게 뭐야? 네, 독일 연방입니다. 이거는 나폴레옹이 만들었던 라인 연방이랑 완전 다른 거예요. 이 독일 연방이 빈 체제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40개 정도 되는 소국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소국들이 하나가 돼서 만들어진 게 독일 연방입니다. 의장은 빈 회의를 주도하고 있는, 빈 체제를 주도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황제가 이 독일 연방의 의장을 맡았고요. 그리고 북쪽은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남쪽은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굉장히 얼기설기 얽혀 있는 이게 바로 독일 연방이었습니다. 이 독일 연방은 나중에 이 비스마르크의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를 꺾는 그때 해체가 되고 그 전까지 이 독일 지역을 이끌어가는 연방이었어요. 라인 연방이라고 구분하셔라 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 오스트리아란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빈 체제에서 독일 연방이라고 하는 느슨한 연방체, 연맹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이 변합니다. 뭐가 터지죠? 네, 프랑스에서 7월 혁명이 터지게 됩니다. 이 빈 체제 결과 이 정통성의 원칙, 복고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프랑스에는 쫓겨났던 루이 16세의 후손 부르봉 왕가가 다시 복귀하게 되고요. 당시 이제 부르봉 왕가의 16세 후손 루이 18세가 왕이 됩니다. 그나마 루이 18세 눈치를 좀 봤지만 그 다음에 왕이 된 샤를 10세는 7월 칙령을 발표하고 보수적인 전제 정치를 통해서 의회를 해산하고 언론과 출판의 자유, 국민의 기본권을 찍어 누르다가 그런 7월 칙령을 통한 보수적인 전제 정치를 하다가 어떻게 됐죠? 유한 시민, 상공인 부르주아들이 이끈 7월 혁명으로 결국 샤를 10세는 몰락하게 되고 이 7월 혁명 결과 만들어진 게 시민들의 왕 루이 필립을 중심으로 한 7월 왕정이었습니다. 입헌군 조제의 유한 상공인 시민들에게만 제한적인 선거권을 주는 7월 왕정이었죠. 자, 아무튼 이 7월 혁명이 유럽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벨기에가 독립하기도 하고요. 네덜란드로부터 이탈리아에는 까르보나리당을 계승한 청년 이탈리아당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경제적인 통합을 추구하는 관세 동맹이 7월 혁명의 영향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관세 동맹은 누가 주도했다고요? 네, 이 독일 연방에서도 프로이센이 주도하게 됩니다.
결국 이 독일 연방 안에 이 40여 개의 소국들한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진정 하나의 연방, 하나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통일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들 간의 경제적인 장벽부터 없애야 한다. 우리나라들 간의 관세를 철폐하자 이거죠.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 현대사 배울 때 유럽도 그래요. 유럽이 EU라고 하는 정치적 공동체가 되기 전에 우선 경제적으로 접근을 먼저 합니다. 석탄과 철강 공동체에서 양국 간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과 철강의 관세를 면제하다가 점점점 경제적으로 이 수출입품의 관세를 면제해서 경제적인 통합을 이루고 나서 정치적인 공동체인 EU가 나와요. 지금 관세동맹도 이런 식으로 프로이센이 중심이 되어서 독일 내에 있는 라인 연방들 간의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독일 내에 뭘 추구한 거예요? 경제적인 통합을 추구한 거야. 그러니까 경제적인 방안으로 우리가 통일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경제적인 통합을 이끈 겁니다. 이게 관세동맹이에요. 아래 제가 설명 적어놨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프랑스에서 다시 한번 뭐가 터집니까? 2월 혁명이 터집니다. 그 7월 왕정, 루이 필리프를 중심으로 한 이 7월 왕정은 철저하게 상공인 부르주아 중심의 정권이었어요. 노동자들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고요. 산업혁명 이후에 성장하는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차별하고 무시하다가 결국 보수화된 이 루이 필리프의 7월 왕정은 하층 시민들,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이 2월 혁명으로 결국 이 루이 필리프의 7월 왕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노동자 중심의 2월 혁명 결과 공화정이 수립이 되고 보통선거가 시행이 되죠. 다만 결과는 나폴레옹의 조카인 루이 나폴레옹이 대통령이 되어서 제2공화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였죠. 제2공화정. 자, 이런 2월 혁명이 독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제가 지금 편의상 독일 지역이라고 말을 쓰지, 여러분들. 아니, 독일이란 정식 명칭은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앞에서 독일 연방이라는 건 나왔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일한 국가로서의 독일은 나중에 나오는데, 제가 지금 그런 여러분의 설명과 이해를 위해서, 그리고 개념적인 용어로서 독일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어요. 이 독일 연방이라는 데부터 이미 독일이라는 명칭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하여튼, 이 프랑스의 2월 혁명,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제2공화정의 수립으로 이어진 2월 혁명은 독일 지역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네, 우리도 자유주의적인 통일을 해보자 하는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일단 이 2월 혁명으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스트리아에서는 3월 혁명이 터져서 누가 권력을 잃어버려요? 네, 메테르니, 이 빈체제를 이끌어가던 오스트리아의 제상 메테르니히가 권력을 잃고 빈체제가 무너졌죠. 이러니까 이제 더 이런 자유주의적인 통일 논의가 활발하게 나올 수 있었던 거야. 독일 내에서. 애초에 지금 독일 연방을 이끌고 있는 오스트리아가 지금 정치적 혼란을 맞이했잖아. 그러니까 그동안 이런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자 자유주의를 찍어 누르던 빈체제의 상징인 오스트리아의 제상 메테르니가 권력을 잃고 빈체제가 무너졌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유주의적인 통일 논의가 확 나오게 된 거야. 그게 바로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지역 이름이에요. 이거는 누구 중심의? 네, 자유주의자들이 중심이 돼서 논의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관세동맹이 경제적인 통합을 추구한 거라면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는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경제를 넘어 뭐까지? 정치적으로 나라를 한번 통일해보자 라고 하는 정치적인 통일 방안을 논의한 겁니다. 여기서 나온 논의가 두 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유주의가 중심이 되어서 정치적으로 독일을 통일할 때 how,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독일을 통일할 것이냐 했는데 두 가지 논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대독일주의, 두 번째는 소독일주의. 선생님 목소리가 좀 그래요. 선생님이 지금 한 8시 반? 퇴근하고 수업 준비하고 8시 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의를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목이 이렇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대독일주의, 소독일주의. 대독일주의는요, 누구 중심에? 지금 독일 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이 축이 누구야? 그치, 오스트리아란 말이에요. 전통적인 합스부르크 가문이 지배했던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중심으로 통일을 하자는 대독일주의.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프로이벤을 중심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소독일주의인데, 이 대독일주의, 소독일주의는 겉으로 보기에는 오스트리아 중심으로 통일할 거냐, 프로이벤 중심으로 통일할 거냐도 있지만, 당시 오스트리아는 다민족 국가였어요. 기본적으로 오스트리아가 합스부르크 가문의 본거지이기도 하고, 합스부르크 가문, 신성로마 제국을 이끌던 합스부르크 가문 자체가 이탈리아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막 여기저기 손벌려 놓은 게 많아. 여기는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이 섞인
다민족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대독일주의, 오스트리아 중심으로 통일하자는 거는 독일의 전통적인 게르만족 이외에도 다른 민족들을 다 끌어안아가지고 우리가 범민족적 국가를 만들어보자라는 거였어요. 근데 프로이센은 철저하게 게르만족들이 중심이 된 국가였습니다. 그 얘들을 말하는 거야. 그렇게 이것저것 다 껴들면은 그 옛날 신성로마 제국처럼 겉만 번지르르 하고 내부적으로는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진정한 통일은 다른 민족이 아니라 우리 독일 민족, 우리 전통적 게르만 민족들만이 중심이 되어야 진정한 민족, 통일 국가가 나올 수 있다. 프랑스랑 영국을 봐라. 걔네들도 자기 민족들, 게르만족, 앵글로색슨족이 중심이 되어서 나라를 만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독일도 진정한 통일된 국민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게르만족들이 중심이 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좀 더 민족주의에 충실한 게 이 프로이센 중심의 소독일주의였습니다. 여기가 좀 더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해요. 다만 이러한 논의는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누가 본격적으로 나서냐? 프로이센. 좀 더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했던 소독일주의를 주장했던 프로이센이 이 중심이 되어서 통일운동을 이끌어가게 되는데, 이 프로이센에서 우리가 이 사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비스마르크예요. 자, 여러분, 비스마르크는 프로이센의 왕은 아닙니다. 프로이센의 왕은 따로 있어. 이 사람 이름 알아두세요. 빌헬름 1세. 1세가 있다는 건 2세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이 빌헬름 1세랑 2세는 둘 다 알아둬야 돼요. 왜냐면 빌헬름 2세는 1차 세계대전의 주인공이거든요. 1차 세계대전. 빌헬름 1세의 아들이야. 아무튼 당시 프로이센의 왕은 빌헬름 1세였는데 이 빌헬름 1세가 발탁했던 사람이 비스마르크야. 그러니까 프로이센의 왕이었던 빌헬름 1세가 재상으로 선택했던 사람이 비스마르크입니다. 그러니까 비스마르크는 빌헬름 1세에 의해서 어디에 재상이 된 거예요? 프로이센의 재상이 된 겁니다. 오스트리아의 재상 메테르닝이랑 구분하세요. 이 사람은 프로이센의 재상입니다. 재상으로 취임했던 게 1862년입니다. 이 연도도 중요한 게 만약에 비스마르크 인물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말하면 맞을까 틀릴까? 비스마르크는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 그 자유주의적인 통일론이 있죠.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를 주관하였다. 라 그러면 맞을까 틀릴까? 틀립니다.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는 이 비스마르크가 재상으로 취임하기 전이에요.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는 2월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의회거든요. 1848년부터 49년까지. 근데 비스마르크가 프로이센의 재상이 된 건 이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가 끝나고 한참 뒤에요. 프로이센의 재상이 된 건 1862년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후야. 그러니까 비스마르크가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를 주관했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그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가 실패로 끝나고 한참 뒤에 재상으로 취임했어요. 이 사람은 말하는 거예요. 봐라. 그동안 해왔던 통일 왜 실패했는지 아냐. 특히 2월 혁명의 결과 나왔던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 이게 왜 실패했는지 아니? 결국에 말만 번지를 해서 그래. 자유주의적인 통일 방안 듣기엔 좋지. 근데 그런 듣기 좋은 말만 하다가 실질적인 통일은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즉 독일의 통일을 위해서는 이런 자유주의적 방안 더 이상은 안 된다. 뭐가 필요하다? 힘이 필요하다. 철저한 독일의 통일은 오직 철과 혈, 피로써, 철과 군대와 피로써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철혈 정책을 내세우게 됩니다. 철, 아이언, 무기와 혈, 블러드, 피, 무기와 피로써만 가능하다. 즉 군대, 전쟁을 통해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 같은 자유주의적인 통일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뭐로? 군국주의. 군대의 힘을 통한 군국주의적인 통일만이 독일의 미래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다시 한번 이 사람은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를 주관하지 않았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가 실패한 다음에 독일이 아니죠. 아직은 독일이 아니죠. 프로이센의 재상이 됩니다. 당시 왕은 빌헬름 1세였고 이 사람은 프로이센의 재상이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가 실패한 이후에 빌헬름 1세에게 선택받아서 프로이센의 재상이 되어서 무슨 정책을? 철혈 정책을 내세우고 기존의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 같은 자유주의적인 통일을 반대하고 무슨 통일?
군국주의적인 통일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군비를 증강시켜요. 이때 막 의회가 국방비 증가를 반대했거든. 그 의회마저도 그냥 힘으로 찍어 누르고 강제로 국방비를 빡 올려서 엄청나게 강력한 군대를 기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군대를 기른 다음에 지금 프로이센의 통일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뭘까요? 네, 독일 연방, 어떻게 보면 좀 이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통일에 방해물이 되는 오스트리아죠. 독일 연방의 의장을 맡고 있는 게 오스트리아 황제잖아. 어쨌건 지금 프로이센도 빈체제 이후에 이 독일 연방이라는 연방 안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관세 동맹을 통해서 관세도 철폐해놨어. 이걸 탈퇴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하죠? 얘를 쫓아내야 돼요. 오스트리아를 대신해서 프로이센이 독일의 주인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일단 프로이센을 꺾어야 하고요. 두 번째, 프랑스를 꺾어야 합니다. 이 유럽 대륙의 주도권을 놓고서 끊임없이 싸워왔잖아요. 그죠? 나폴레옹 때부터. 그래서 이 프로이센이 독일을 통일하고 독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연방의 적이자 동지라고 할 수 있는, 라이벌이자 동지라고 할 수 있는 오스트리아와 유럽의 강대국인 프랑스, 오스트리아랑 프랑스를 꺾어야지만 이 통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냥 프랑스는 이 독일의 통일의 나라가 나오는 걸 절대로 가만둘 나라가 아니에요. 알죠? 얼마나 이 기존의 이 독일의 모체가 되는 신성로마 제국 합스부르크와 프랑스의 사이가 안 좋았는지 30년 전쟁 때부터 이어져온 악연이었잖아요. 프랑스가 절대로 통일된 나라가 만들어지는 걸 용납하지 않을 거거든. 그래서 일단 자, 비스마르크는 철혈 정책으로 힘을 길러서 자유주의가 아닌 군국주의적 통일 방침을 기본 방안으로 내세우고, 그 다음에 스텝 1 누구를 꺾는다? 오스트리아를 꺾는다. 그리고 스텝 2 누구를 꺾는다? 프랑스를 꺾는다.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힘을 기른 다음에 우선 첫째로 스텝 1 누구를? 오스트리아를 꺾기 위해서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전쟁에서 결국 프로이센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프로이센의 승리를 통해서 뭐가 해체되어? 네, 빈체제 결과 만들어진 오스트리아 황제를 의장으로 하는 이 독일 연방이 힘을 잃고 해체되게 됩니다. 독일 연방이 1866년까지야. 왜? 이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에게 승리한 다음에 이 해에 독일 연방은 해체되거든요. 그리고 이 오스트리아 황제가 의장으로 있는 독일 연방을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해체시켜버리고, 그리고 그 독일 연방을 대신하는 새로운 연방을 만드는데 바로 프로이센이 있는 이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독일 연방입니다. 북독일 연방. 이걸 만든 거야. 자, 다시 한번.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를 꺾고서 뭐를 해체시켰다? 빈체제 이후 만들어진 오스트리아 황제를 의장으로 하는 독일 연방을 해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중심으로 한 북독일 연방을 새롭게 결성하게 돼요. 그럼 아직 남쪽은요. 그 남쪽까지는 아직 손을 못 내밀었어. 왜? 한 번에 남쪽까지 꿀꺽 한다는 건 통일된 나라가 나온다는 거고, 그러면 프랑스가 개입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프랑스까지 이기기에는 힘이 붙이니까 일단 오스트리아만 딱 물리치고 북독일 연방을 딱 만든 이유는 프랑스를 약간 속인 거야. 봐라, 우리는 남쪽까지는 안 내려간다. 우리는 지금 너네가 경계할 만큼 그런 큰 통일된 나라까지 아직 안 갈 거야 하고 프랑스를 좀 안심시킨 거예요. 그리고 북독일 연방을 결성한 다음에 숨고르기를 하고 다시 한번 힘을 좀 기른 다음에 드디어 프로이센이 프랑스에게도 전쟁을 선포합니다. 당시 프랑스의 왕은 그 유명한 나폴레옹 3세, 나폴레옹의 조카였죠. 나폴레옹 3세, 루이 나폴레옹 제2제정을 이끌고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프로이센이 이겼어요. 이건 진짜 엄청난 충격이었어. 사실 그동안 나폴레옹 이후에 유럽의 나라들이 인정했습니다. 바다에선 영국이 최강이더라도 육지에서는 프랑스가 최강이다. 그래서 나폴레옹을 패배했잖아요. 그 나폴레옹 하나를 꺾기 위해서 온 유럽이 연합을 했잖아. 근데 온 유럽 연합군도 정말 한 끗 차이로 이긴 거지 압도적으로 이긴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폴레옹 이후에 온 유럽에서는 프랑스가 육군은 최고, 그러니까 바다는 영국, 육지는 프랑스, 이게 그 공식이었는데 그 공식이 깨진 거야. 누구에 의해? 프로이센에 의해서. 프로이센이 혼자 힘으로 그 강력했던 나폴레옹의 프랑스를 깨부신 거예요. 물론 이 나폴레옹은 그 나폴레옹이 아니지만. 근데 이게 이제 온 유럽에 준 충격은 정말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이거에서 이제 전쟁에 져서, 알죠? 나폴레옹 3세는 이 프로이센과의 전쟁에 패배한 이후에
결국 쫓겨나게 되고 제2제정은 붕괴하게 되고 제3공화정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제3공화정이 프로이센에 항복하는 거를 인정하지 못한 파리 시민들이 봉기했던 파리코민, 그리고 그 파리코민을 독일의 힘을 빌려서 진압을 하게 되고, 이 이후에 혼란에 빠지는 3공화정에서는 드레피스 사건, 에밀 졸라의 나는 고발한다 같은 혼란이 찾아오게 되죠. 자, 아무튼 프로이센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프로이센은 프랑스를 꺾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독일 제국을 선포해요. 이 독일 제국에는 이 북독일 연방 말고 그동안 남쪽 나라 있잖아. 남쪽에 있는 독일 나라들도 다 포함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독일 지역을 다 포함해가지고 선포한 거예요. 오스트리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독일 연방을 결성한 이후에 프랑스를 꺾고 이 북독일 연방에 포함되지 않았던 남쪽 지방에 있는 독일 나라들도 다 끌어모아서 독일 제국을 선포한 거야.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게르만족들만의 독일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 독일 제국 선포식을 어디서 했냐? 프랑스에 이겼잖아요. 그 프랑스의 상징인 베르사유 궁전에서 이 비렐리 밀세가 독일 황제로 즉위하고 독일 제국을 선포한 게 여기예요. 그러니까 베르사유 궁전 유리의 방에서 독일 제국 선포 비렐리 밀세 황제 즉위식이 열린 겁니다. 자, 이게 그 당시에 그 준충력은 어마어마했어요. 정확히 말하면은 황제가 되었다는 거를 선포한 거죠. 그러니까 황제가 됐고, 죄송합니다. 말 꼬였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즉위식을 했다는 건 요즘에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 그래서 이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제국을 선포하고 비렐레 왕제가 황제로서 선언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거 너무 TMI네요. 죄송합니다. 그냥 학술적인 논쟁은 죄송합니다. 학술적인 논제가 좀 약간 개념이 혼동이 왔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프로이센은 프랑스를 꺾고서요. 그냥 간단하게 기억합시다. 프로이센은 프랑스를 꺾고요. 독일 제국을 선포합니다. 어디에서? 프랑스의 심장 베르사유 궁전, 프랑스 절대왕정을 상징하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제국을 선포하고 비렐리 밀세가 황제로 즉위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우리 베르사유 궁전 잠깐 정리해볼까요? 지금 밤늦게 계속 강의 촬영하다 보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했나봐. 미안. 자, 베르사유 궁전은 17세기 웅장했던 바로크 양식을 상징하는 거였죠. 누가 만든 거죠? 루이 14세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베르사유 궁전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네, 여기서 프로이센이 프랑스를 제2제정의 나폴레옹 3세를 꺾고 독일 제국을 선포하고 비렐레 밀세가 황제로 즉위를 합니다. 이게 프랑스에게 엄청나게 굴욕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독일도 이제 프랑스의 기를 죽이려고 프랑스의 상징인 베르사유 궁전에서 자기네 독일 제국 선포식을 하고 황제 즉위식을 여는 거야. 그게 당연히 프랑스가 원한을 가지겠죠. 그래서 프랑스가 나중에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때 1차 세계대전 여기서 프랑스가 이기거든. 독일의 상대를 이겨요. 그래서 여기서 독일에 대한 항복문서 베르사유 조약, 이 베르사유 조약을 조인시키는 거를 이 베르사유 궁전 유리의 방에서 시켜.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서 니네 독일 제국 선포식을 했지, 이제 그 제국의 종말을 여기에 사인해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제2제정 루이 나폴레옹 3세가 이끄는 이 제2제정 프랑스와 프로이센 전쟁에서 이제 프로이센이 승리를 거두고 이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제국의 선포식과 비렐레 밀세의 황제 즉위식을 했고, 그리고 이게 원한이 돼서 나중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랑스가 독일을 꺾은 다음에 독일에게 항복 문서를 사인시킬 때, 그 베르사유 조약을 사인시킬 때 똑같은 장소에서 독일 제국 선포식이 열린 베르사유 궁전 유리의 방에서 항복 문서를 사인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베르사유 궁전은 독일 제국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공간이에요. 참고로 나폴레옹은 여기 황제 즉위식 안 합니다. 나폴레옹은 노트르담 대성당, 12세기 고딕 양식의 대표인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황제 즉위식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무튼 이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제국을 선포하고 비렐레 밀세가 황제로 즉위를 했고요. 아까 제가 막 버벅대던 거 잊어주세요. 이거 두 개로 기억하세요. 독일 제국을 선포하고 황제 즉위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랑
프랑크푸르트 조약이라는 걸 맺어요.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가 아닙니다. 프랑크푸르트 조약을 맺는데 여기서 독일은 프랑스에게 엄청난 규모의 배상금을 물려요. 이것도 나중에 1차 회계 때 고스란히 돌려받아. 그러니까 원하는 원한을 낳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 프랑크푸르트 조약으로 배상금만 받아간 게 아닙니다. 독일은 프랑스에게 뭘 요구하냐? 굉장히 중요한 지역. 알자스 로렌. 알자스 로렌 지방을 획득하게 돼요. 알자스 로렌이 어디냐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알자스 로렌. 이 프랑스랑 독일의 국경 지방이 있는 건데 여기가 철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러니까 뭐랑 느낌이 비슷해? 슐레지겐. 여기 철이 많이 났잖아. 그래서 이 슐레지겐을 놓고서 오스트리아랑 프로이센이 마리아 테레지아랑 프리드리히가 2번 싸웠잖아. 왕위 계승 전쟁이랑 7년 전쟁. 그러니까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랑 슐레지겐 놓고 싸웠다면 프랑스랑 독일은 이 알자스랑 로렌을 놓고 싸웁니다. 자, 이 알자스 로렌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여기다가도 설명해 볼게요. 이 알자스 로렌은 일단 달걀 노른자 같은 곳입니다. 철이 엄청나게 많이 나요. 자, 이 알자스 로렌의 역사. 1. 일단 이 프로이센이 등장한 게 30년 전쟁이죠. 자, 30년 전쟁의 결과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제후들의 정치적인 신성로마 제국이 분열되죠. 제후들의 정치적 독립권을 보장해주면서 이때 프로이센이 등장을 하잖아. 근데 이 프로이센이 이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등장하는 그 과정에서 도움을 준 게 프랑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신생국가로 응애응애 태어나는 프로이센이 자리를 잡고 독립을 하는데 도움을 준 게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왜 도움을 줬냐? 신성로마 제국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프로이센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생기면 합스부르크 가문의 신성로마 제국 힘이 약해지겠지? 해서 프로이센의 독립을 지원해 준 거야. 그래서 그 대가로 그 프랑스가 자신들의 독립을 프로이센의 국가의 그런 성립을 도와주는 대가로 프로이센이 프랑스에게 이 30년 전쟁 이후에 알자스 로렌 이 지방을 넘겼던 거야. 그러다가 지금 이 독일 제국이 선포되고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으로 이 제2제정을 이끌던 나폴레옹 3세가 패배하고요. 그리고 프로이센이 승리를 거두고 독일 제국이 선포되었죠. 그죠? 그리고 이 독일 제국은 프랑스랑 무슨 조약을 맺었어요? 프랑크푸르트 조약을 맺고 그 대가로 이제 뭘 넘기라 그런 거야? 알자스 로렌을 다시 넘겨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작품 아시나요? 알퐁스 도테라는 사람이 쓴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그 내용 있잖아. 그 시골 알자스 로렌을 배경으로 한 그 시골 마을에 맨날 땡땡이만 치는 그 주인공이 있어. 학생인데 맨날 수업 시간에 듣고 땡땡이만 쳐. 근데 이제 그날도 친구들이랑 놀다가 수업을 늦게 들어간 거야. 근데 수업에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양복을 탁 입고 있고 마을의 이장님, 마을에 유명하신 뭐 시장님 다 와가지고 교실 뒤편에서 참관 수업을 하고 있는 거야. 분위기가 너무 엄숙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늦게 들어왔다가 이게 분위기 뭐야? 이러니까 선생님이 화를 내기는커녕 누구누구야 자리에 앉아라. 우리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겠다. 라고 수업을 하는데 이제 그 수업의 내용은 이제 프랑스어에 대한 우리 프랑스가 어떤 나라인지 프랑스어가 얼마나 아름다운 언어인지에 대한 설명을 막 하는 거야. 그리고 띠리리링 종이 딱 칩니다. 그 종이 울리자마자 그 수업을 참관하러 온 그 마을의 뭐 시장님, 이장님 모두가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말하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프랑스어로 수업을 할 수 없다. 왜? 알자스 로렌은 이제 프랑스의 땅이 아니라 독일의 영토로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수업인 거야. 프랑스어로 하는 마지막 수업. 그래서 마지막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프랑스 만세라고 탁 적고 우는 걸로 딱 그게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배경으로 한 거야. 그 프로이센과 프랑스 전쟁 이후에 독일 제국이 선포되고 그 독일 제국이 프랑스 3공화정과 프랑크푸르트 조약을 맺고 제2제정을 몰락했으니까 그리고 이 제2제정 루이 나폴레옹이 몰락하고서 제3공화정에 들어서잖아요. 그 제3공화정의 성립에 반대했던 게 파리코민이었고 그 파리코민도 독일 제국이 도와줘서 진압을 하잖아요. 아무튼 그 이후에 나폴레옹 3세가 몰락한 이후에 들어섰던 제3공화정 프랑스는 여긴 제2제정이고요. 제2제정이 무너지고 죄송합니다. 글씨가 왜 이러죠? 그 나폴레옹 3세가 지배하던 제2제정이 프로이센에게 무너지고 독일 제국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프랑스에 새롭게 들어선 제3공화정은 독일과 프랑크푸르트 조약을 맺고 알자스 로렌을 넘겨
하여튼 이 제3공화정 프랑스가 독일에게 알자스 로렌을 넘기는 걸 배경으로 나온 소설이 방금 제가 말한 그 마지막 수업이에요. 프랑스 만세라고 적었던. 그리고 그 이후에 자, 칸이 모자라니까 여기다 적을게요. 그 이후에 이 원한이 또 어디로 이집니까? 1차 대전 때. 1차 세계대전 때 다시 프랑스가 이기잖아요. 프랑스가 승리하죠. 독일은 패배하고. 그리고 맺어진 게 베르사유 조약. 그리고 다시 알자스 로렌이 프랑스의 땅으로 넘어와. 그리고 이때부터 꾸준하게 알자스 로렌은 프랑스의 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알자스 로렌은 1차 세계대전까지 연결해서 30년 전쟁부터 1차 세계대전까지 프랑스랑 독일의 이 양나라의 그런 역사를 알려주는 중요한 소재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알자스 로렌 획득했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독일은 강력한 통일 국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탈리아의 통일을 볼 건데, 이탈리아도 통일 전에는 굉장히 막장이었어요. 어떤 상황이었죠? 여러 왕국과 특히 교황령의 존재. 이 교황령의 존재로 인해서 통일된 국가가 들어서지 않았죠? 그래서 이걸 답답했던 마키아벨리가 우리 이탈리아에도 통일된 국가가 들어서야 한다 해서 나온 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었죠. 정치를 종교랑 도덕이랑 분리해야 한다 라고 할 정도로 당시 굉장히 분열된 상황이었어. 특히 교황령 때문에 통일된 국가가 더 안 나왔죠. 그리고 우리 오스트리아가 간섭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왜 오스트리아 간섭이 심하죠? 여러분, 원래부터 이탈리아에 관심 많은 나라가 어디였어요?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도 아닌 나라. 본거지는 독일 지역에 있으면서 로마에 관심 많았던 신성로마 제국이 원래부터 이탈리아에 관심이 많았잖아. 그 신성로마 제국의 조통이 누구예요? 오스트리아잖아. 신성로마 제국을 지배하던 합스부르크 가문이 나중에는 이 오스트리아 지역으로 지배하는 규모가 줄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성로마 제국을 지배하던 합스부르크 가문의 오스트리아니까 그 신성로마 제국처럼 이탈리아에 관심이 많았던 거야. 이러니까 오스트리아가 독일 통일을 주도하지 못했던 거야. 계속해서 어디에 관심이 많은 거야? 이탈리아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 이탈리아는 통일을 위해서는 누구를 꺾어야 돼? 오스트리아를 꺾어야 돼. 그러니까 프로이빈이 독일 통일을 위해서 오스트리아랑 프랑스를 꺾어야 할 듯이 이탈리아는 지금 통일을 위해서는 이런 분열된 도시국가랑 교황령을 하나로 힘을 합치고 누구를 꺾어야 돼? 신성로마 제국의 후에 계속해서 이탈리아에 관심을 가지는 오스트리아를 꺾어야만 이탈리아가 통일이 되는 겁니다. 둘 다 오스트리아랑 싸워야 되네요. 자, 그리고 통일 전에 우리 나폴레옹이 전파해 놓은 자유주의 이념에 따라서 까르보나리당이 조직이 되었죠. 빈 체제 이전에 이미 조직이 됐었죠. 하지만 활동은 빈 체제에 저항하는 자유주의 민족주의 활동. 하지만 이런 까르보나리당은 결국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에서 7월 혁명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7월 혁명의 영향으로 이탈리아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네, 이 까르보나리당을 계승했던 청년 이탈리아당이 7월 혁명의 영향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 마치니라는 사람이에요. 이 마치니라는 사람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 청년 이탈리아당도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결국 이탈리아 통일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2월 혁명이 터집니다. 2월 혁명에서 또 마치니가 활약을 합니다. 마치니는 어떤 사람이냐면 공화주의, 철저하게 공화주의,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이념 속에서도 공화정, 왕이 없는 공화정으로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던 사람이야. 자, 우리 마치니 한번 정리해볼까요? 마치니는 언제부터? 일단 까르보나리당 이걸 만든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활동해요. 여기서 활동 만든 건 아닙니다. 1806년에 만들어진 이 까르보나리당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가 그 이후에 까르보나리당이 해체된 이후에는 7월 혁명 영향을 받은 까르보나리당을 계승한 뭘 만들어요? 이건 만든 거야. 까르보나리당은 활동을 한 거고 그 이후에 7월 혁명 이후에는 그 7월 혁명 영향을 받아서 까르보나리당을 계승했던 청년 이탈리아당을 이 사람이 만들어요. 이거 만든 거야. 그리고 2월 혁명 이후에도 나름 공화주의적인 이념으로 통일을 추진했지만 다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상은 주목받지만 이상만으로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걸 보여준 사람이야. 자, 그러면 현실적인 방안이 나와야겠죠. 독일 통일을 주도한 나라가 프로이센이라면 이탈리아의 통일을 주도한 나라는 누구냐? 바로 사르데냐입니다. 사르데냐. 이 사르데냐가 이제 중심이 돼서 이탈리아 통일을 하게 되는데
프로이센에 비스마르크가 있다면 파르데냐에 누가 있냐? 바로 카보우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카보우르. 이 사람은 파르데냐의 재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재상, 인물 문제로 잘 나오는 3명의 재상, 오스트리아의 재상으로서 빈 회의, 빈 체제를 이끌었던 메테르니, 이 사람은 2월혁명으로 몰락했죠. 그리고 프로이센의 통일을 주도했던 철혈정책의 비스마르크,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를 주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탈리아의 통일을 주도하는 사르데냐의 재상 카보우르, 이런 것들은 구분을 해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보우르는 사르데냐의 재상이 되어서 나라의 힘을 길러요. 내정개혁을 통해서 산업을 진흥하고 군대를 개편합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구를 꺾어야 돼? 오스트리아를 꺾어야 돼. 근데 원래는 사르데냐가 자기 혼자 힘만으로 오스트리아를 몰아내려고 오스트리아에게 도전을 했지만 집니다. 패배해요. 사르데냐 혼자 힘만으로는 오스트리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야. 그럼 어떻게 하죠? 내 혼자 힘으로 안 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누구의 힘을 빌리게 되느냐? 합스부르크 가문과 전통적인 라이벌, 바로 프랑스. 이 프랑스랑 힘을 합쳐서 오스트리아를 견제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친선 관계를 맺는데, 이 프랑스가 제2제정 나폴레옹 3세 때예요. 그래서 제가 나폴레옹 3세의 부분에서 이 파르데냐 왕국을 도와서 이탈리아 통일에 개입했다라는 게 나오는 거야. 이 사람과 이제 친선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 간에 이 나폴레옹 3세가 지배하는 제2제정 프랑스와 이 파르데냐가 비밀 동맹을 맺게 되는데, 그게 제가 탐구 자료에도 실어놓은 작년도 EBS 교재에 나온 프롱비에르 협정이에요. 프롱비에르 협정. 그래서 프랑스랑 이 파르데냐가 힘을 합친다. 그러니까 파르데냐가 오스트리아랑 전쟁을 할 때 프랑스는 파르데냐를 지원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선생님, 그러면 지금 파르데냐 왕국이 카보우르가 이끄는, 이 사람 왕은 아니죠. 카보우르가 중심이 된 파르데냐 왕국이 혼자 힘으로 오스트리아를 꺾지 못해서 프랑스의 지원이 필요한 거 알겠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지원을 이끄는 거 알겠어요. 근데 프랑스는 왜 굳이 파르데냐를 도와주나요? 단순히 오스트리아가 미워서 그런가요? 그것만은,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것만은 아니야. 오스트리아를 견제해야 한다라는 프랑스의 국익에도 일치하기 때문에 파르데냐를 도와준 것도 있지만, 카보우르가 외교를 잘했어. 카보우르가 프랑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전에 어느 전쟁에 참전하냐면은 크림 전쟁에 참전합니다. 크림 전쟁이 뭐죠, 여러분들? 자, 이 크림 전쟁, 러시아가 크림반도 흑해로 진출하기 위해서 오스만 제국을 공격을 했죠. 그걸 이제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영국, 프랑스 등이 오스만 제국의 편에 참전했잖아. 이때 또 누구도 참전하냐? 파르데냐 왕국도 참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르데냐 왕국은 프랑스의 힘을 빌려서 오스트리아를 견제하기 위해, 이 프랑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한 거야. 그래서 크림 전쟁 당시에 이제 러시아가 흑해로 진출하기 위해서 오스만과 싸울 때 이 오스만을 도와준 게 영국, 프랑스였잖아요. 그래서 파르데냐가 프랑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이러고 여기에 가담을 한 거야. 그래서 파르데냐가 이 크림 전쟁에서 프랑스를 도와서 오스만 편에 참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 덕분에 여기서 이제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결국 프랑스랑 이런 비밀협정, 프롱비에르 협정을 맺고 나폴레옹 3세랑 이렇게 비밀협약을 통해서 프랑스의 지원을 약속받을 수 있게 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야. 이렇게 다 역사가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드디어 이렇게 프랑스의 지원을 약속받은 이후에 프롱비에르 협정을 맺고 나서 바로 1년 뒤에 다시 한번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선언합니다. 여기서 이제 프랑스, 나폴레옹 3세의 지원으로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승리를 하게 되고, 그 결과 이탈리아 중북부 지역, 전체는 아니에요. 중북부 지역, 이게 롬바르드 지역이거든요. 그 옛날 그 롬바르드 기억나죠? 피핀의 교황령이 있던 그 중부 지역, 롬바르드 지역, 이탈리아의 중북부 지역을 하나로 통합을 합니다. 아직 남부는 아니에요. 그리고 공짜는 없죠.
프랑스가 이 파르디나 왕국을 도와줬으니까 당연히 이 파르디나 왕국도 그 프랑스에게 지원의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대가가 여기 사보이 니스예요. 이 사보이랑 니스를 프랑스에 넘겨줍니다. 지도에 보시면 여기에요. 사보이. 이거를 지도마다 다 다른데 사보이, 뭐 사보아라고도 하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를 이제 누구에게 넘겨준 거야? 프랑스. 그 제2제정 나폴레옹 3세에게 넘겨준 거예요. 3세에게 넘겨줌. 할양해준 거죠. 그리고 그 대가로 이탈리아 중북부 지역을 통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하지만 어디가 남았죠? 남부가 남았죠. 근데 이 남부는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가리발디예요. 가리발디. 이 사람은 그 예전에 마치니가 만들었던 청년 이탈리아당의 멤버이기도 했어. 그럼 이 사람도 공화주의 자유주의자인가요? 원래는 그랬죠. 원래도 가리발디, 젊은 가리발디는 마치니와 함께 공화주의 자유주의 이념에 불타던 청년이었어. 근데 결국 청년 이탈리아당이 실패했잖아. 그 이후에 가리발디의 생각이 바뀌어. 결국 통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구나? 군사력이 필요하구나. 해서 이 사람은 의용군을 조직을 합니다. 바로 붉은 셔츠단이라고 하는, 야, 이게 홍건적인가? 이거 보고 홍건적인가 싶었는데 홍건적 느낌이 나는 붉은 셔츠단이라는 걸 조직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건 여러분이 웃으면 안 되는 게 뭐랑 비교해야 되냐면은 나중에 뒤에 2차 세계대전을 이끄는 이탈리아의 독재자, 독일에 히틀러가 있다면 이탈리아에 누가 있어요? 무솔리니가 있어. 이 무솔리니가 독재 권력을, 이 전체주의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만든 게 검은 셔츠단이에요. 검은 셔츠단. 그래서 이거랑 구분해야 돼. 이 검은 셔츠단은 무솔리니가 만든 독재를 위한 그런 조직이고, 이 가리발디가 만든 붉은 셔츠단은 이탈리아의 통일을 위해 싸운 조직이야. 완전 성격이 달라요. 그리고 가리발디는 이 의용군인 붉은 셔츠단을 이끌고 이 아직 파르디나 왕국이 점령하지 못한 이탈리아 남부, 이 지역도 알아두세요. 시칠리아랑 나폴리, 이 남부 지방을 점령을 합니다. 이걸 보고서 파르디나 왕국이 긴장에 빠져요. 당시 이제 뭐야, 이 가리발디 새끼는 어디서 태어나온 새끼인데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 남부를 차지했지? 아씨, 어떡하지? 이들 이탈리아가 지금 남북으로 분열되는 건가? 당연히 파르디나 왕국의 카보오르는 가리발디를 의심합니다. 당연히 가리발디는 권력을 노리고 이탈리아 남부를 지배한 것일 거고, 이제 이탈리아 남부를 지배했으니 이 사람이 자기만의 나라를 만들어서 왕국을 선포하겠지? 그럼 이제 이탈리아는 남북으로 나눠져가지고 언제 통일될지 모르는 기나긴 내전에 빠지게 되겠지? 이러고 카보오르가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시험 사료에 카보오르가 가리발디에 대해 안 좋게 쓴 글이 되게 많아. 가리발디가 지 멋대로 날뛰고 있다 이러면서만. 하지만 가리발디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파격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정말 예상을 못했어요. 다른 사람은 생각하기엔 가리발디가 지금 남부를 점령했어. 시칠의 남부를 점령했어. 그럼 이제 왕이 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면 돼. 그런데 가리발디는 자기가 붉은 셔츠단을 이끌고 점령한 이 남부 지역 시칠리아랑 나폴리를 파르디나 왕국에 아무런 조건 없이 헌납합니다. 왜? 통일을 위해서. 지금이야말로 이탈리아가 통일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저는 제가 점령한 이 시칠리아랑 나폴리, 이탈리아 남부 지역을 아무런 조건 없이 파르디나 왕국에 헌납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가리발디야. 이 사람이 만약에 이때 이렇게 헌납하지 않고 권력에 욕심을 냈잖아요. 이탈리아는 지금처럼 통일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가리발디의 통큰 양보 덕분에 이탈리아 통일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1861년에요. 이 1861년 연도는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뭐랑 같은 해냐면은 이 1861년이 이탈리아 왕국이 통일된 해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배울 미국의 남북전쟁이 시작된 해이기도 하고요. 남북전쟁이 시작된 해이기도 하고요.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그리고 러시아에서 농노해방령이 선포된 해이기도 해요. 농노해방령. 다 같은 해야. 알렉산드로 2세에 의해서. 이게 이탈리아 왕국의 수립, 미국 남북전쟁의 발발, 러시아 농노해방령 다 1861년에 시작된 거다. 물론 남북전쟁은 61년에 시작돼서 65년에 끝나지만요. 자, 그리고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가 통일 이탈리아의 왕국의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탈리아는 아직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비록 통일이 돼서 통일 왕국이 수립됐지만
아직 완벽한 통일은 아니야. 아직 점령하지 못한 곳이 있어요. 바로 거기가 어디냐? 교황령. 옛날부터 교황령이 문제죠. 그죠? 피핀의 기증 위에 만들어진 교황령과 베네치아. 여긴 아직까지 점령을 못했어. 당시 베네치아는 오스트리아의 소유였고요. 교황령은 프랑스가 보호하고 있는 곳이었어. 결국 여기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오스트리아랑 싸워야 되고 자기를 도와줬던 프랑스가 가지고 있던 교황령을 뺏어야 돼. 그래서 이게 순서로 중요한 게 독일은 모든 준비가 다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고 통일 나라를 선포했잖아요. 근데 이탈리아는 일단 가리발디가 기증한 다음에 일단 통일왕국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베네치아랑 교황령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통일을 먼저 선포하고 얘네를 나중에 차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통일 이탈리아 왕국의 과제 베네치아랑 교황령을 손에 넣어라 요거죠. 자, 여기 오타네요. 베네치아는 뭐요? 베네치아. 먼저 베네치아를 병합을 합니다. 통일된 이탈리아 왕국이 수립된 지 5년 뒤의 일이죠. 이탈리아 왕국은 1861년입니다. 마침 이때가 어떤 해냐? 이래서 제가 독일과 이탈리아를 같이 한 거야. 이때 1866년에 뭐가 터져요? 그쵸 여러분, 요거 그때 독일 통일을 위해서 프로이벤이 누구랑 오스트리아랑 전쟁을 했던 때가 이때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기 표시 좀 해볼까? 이때 이걸로 할까요? 죄송합니다. 네. 자, 프로이벤과 오스트리아가 전쟁을 했죠. 1866년에. 그치? 자, 이렇게 프로이벤과 오스트리아가 전쟁을 할 때 이탈리아 왕국은 누구 편을 드냐? 당연히 오스트리아 편을 들 수 없죠. 오스트리아 싸워야 되니까. 지금 오스트리아가 차지하고 있는 베네치아를 병합하기 위해 나선 거잖아. 그래서 이탈리아 왕국은 이 프로이벤과 오스트리아의 전쟁에서 누구 편을 들어요? 네. 프로이벤을 지원합니다. 이탈리아가 프로이벤을 지원해요. 그래서 이 프로이벤을 도와준 대가로 이 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로부터 뭘 받아요? 베네치아를 받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이탈리아 왕국은 1861년에 통일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디가 남아있죠? 오스트리아가 차지하고 있는 베네치아와 프랑스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교황령이 남아있어. 여기를 차지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했죠? 기회를 엿보다가 1866년 프로이벤과 오스트리아가 전쟁을 할 때 이때 이탈리아 왕국이 누굴 도와줍니까? 프로이벤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프로이벤의 보장을 받아서 프로이벤의 지원을 받아서 이 오스트리아가 차지하고 있던 베네치아를 얻게 된 거야. 그래서 프로이벤과 오스트리아 전쟁에서 프로이벤을 지원해준 대가로 전쟁이 끝나고 오스트리아가 소유하고 있던 베네치아가 이탈리아 손에 넘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뭐가 남았죠? 교황령이 남았죠. 이 교황령은 지금 누구의 영향권 안에 있어? 프랑스 영향권 안에 있어. 그래서 프랑스의 통수를 치기는 좀 미안하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지 하는데 기가 막히게도 프로이벤이 이번에 누구랑 또 싸워요? 프랑스랑 싸우는 거야. 그리고 프랑스가 프로이벤에게 패배하고 루이 나폴레옹 황제는 쫓겨나고 제2제정이 무너지고 파리코멘 제3공화정 프랑스가 지금 혼란에 빠잖아. 이러니까 이제 프랑스가 더 이상 교황령을 지켜줄 수가 없게 된 거야. 그래서 프랑스가 이렇게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교황령을 점령한 겁니다. 이때. 이렇게 해서 프로이벤과 오스트리아 전쟁에서는 프로이벤을 도와주고 오스트리아가 차지하고 있던 베네치아를 획득했고, 그리고 프로이벤과 프랑스가 전쟁할 때는 그 혼란한 틈을 타서 교황령을 점령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통일도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독일과 이탈리아는 둘 다 민족주의에 기반해서 통일했고요. 방식은 자유주의가 아닙니다. 군국주의의 방식으로 통일했고요. 둘 다 전쟁 과정에서 누구랑 전쟁을 했죠? 오스트리아랑 전쟁을 했어요. 프랑스랑은 전쟁하지 않았어요. 이 교황령 점령할 때는 원래 교황령을 지키던 프랑스 군대가 떠났어. 본국을 지키려고. 그 틈을 타서 샥 점령하느라 프랑스랑은 직접적인 전쟁을 안 합니다. 그 이탈리아는. 그래서 둘의 공통점은 군국주의 방식이고 누구랑 전쟁을 했다? 오스트리아랑 전쟁을 했다. 그리고 차이점은 독일은 관세 동맹을 통해서 경제를 먼저 통일하고서 정치적인 통일로 갔다면 이탈리아는 정치적인 통일을 먼저 하고 경제를 나중에 갔다. 이 정도가 되겠어요.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이런 탐구 자료도 여러분들 꼭 읽어 보시고요. 이 다음에 이제 다시 자유주의로 돌아가서 미국과 러시아 부분만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